때는 3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집에 혼자 있을 때나 또는 누가 찾아오면 더욱더 경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그런 짓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니 상상만 해도 무섭습니다. 그 당시 19살, 수시를 합격하고 집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아빠와 둘이 살고 있었죠. 아빠는 현장직을 다니고 계셔서 새벽 일찍 출근하고 저는 늦잠을 자고 일어나 오후 2시쯤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오래된 빌라에 1층 집이라 가끔 사람들이 계단 오르는 소리까지 들리곤 했죠. 식사를 끝내고 그릇을 정리하던 중 빌라 복도에서 누가 초인종을 여러 번 누르는 소리가 나더군요. 물론 저희 집은 아니고 옆집이었습니다. 옆집 손님이겠지 하고서는 신경 쓰지 않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밖에서 남자와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얼핏 들리는 소리가 여자와 남자가 싸우는 소리 같았죠. 저는 호기심에 현관으로 가서 귀를 기울이니까 여자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여자는 또 실패했다고 말하면서 짜증을 내더군요. 그리고 나서 아무 말이 없었고 설거지를 하려고 고무장갑을 꼈죠. 그때 저희 집 초인종이 울리는 겁니다. 오래된 집이라 인터폰이 없고 현관 앞에 조그만 외시경이 있는 집이었죠. 연속으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니까 얼른 현관으로 가서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도시가스 점검 나왔어요. 그 순간 집에 누가 찾아오면 한 번 더 확인하고 문 열어주라는 아빠 말이 생각이 나서 현관 외시경으로 살펴보니 흐릿하지만 아주머니로 보이는 여자분이 서 있더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현관 안전고리를 채우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서 계셨고 도시가스 점검을 해야 되니 문을 열어달라고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좀 이상했던 점이 가스 점검 방문 예정이었으면 아빠 성격에 저에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 아무 말씀 없이 나가신 게 좀 이상했죠. 아주머니는 5분도 안 걸린다며 이미 저희 아빠와 통화까지 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 있었는데 아주머니는 아빠 이름까지 언급을 하면서 말을 하길래 진짜인가 보다 싶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얼른 문을 열었죠. 아주머니는 집으로 들어오더니 말투가 180도 바뀌더군요. 젊은 학생 같은데 사람을 그렇게 못 믿어서 어떻게 하냐고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데 목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 방금 전 설거지를 하려고 할 때 문 밖에서 짜증을 냈던 그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실패했다고 말을 한 게 점검을 하러 왔는데 사람이 집에 없어서 실패했다는 소리 같았죠. 아주머니는 가스레인지 쪽으로 가더니 이것저것을 보다가 저를 급히 부르더군요. 그리고 심각한 표정으로 가스가 새고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다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아주머니는 담당 기사를 불러줄 테니 곧장 수리해야 된다고 했고 수리할 때까지 가스 사용을 못한다고 하시더군요. 당황스러워서 어리둥절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서 신경질적으로 다그쳤습니다. 제가 미성년자라 부모님께 말씀을 드린다고 하니까 아주머니는 곧장 어디론가 전화하더니 잠시 후 도시가스 조끼를 입은 남자분이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죠. 저는 아빠에게 전화했지만 일이 바쁘신지 통화가 되질 않았고 아주머니에게 이야기했더니 수리는 해야 된다면서 가스 없이 살 거냐고 짜증을 내더군요. 옆에 있던 아저씨도 수리 안 하면 위험하다고 겁을 주셨죠. 제가 학생이라 수리비가 없다고 하니까 기본 수리비는 10만 원인데 학생이고 집에 있는 조카 생각이 난다고 5만 원만 받는다면서 아저씨가 말하더군요. 그리고 정말 짜증났던 건
그 아저씨가 했던 말이었는데 제 몸매를 보더니 남자들이 좋아하겠다고 요즘 시대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 같이 밥이나 먹자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결국 수리를 해달라고 했고 책 사려고 아껴둔 용돈을 꺼내서 드렸습니다. 수리는 5분도 안 돼서 끝이 나더군요. 그리고 아저씨가 나가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제 엉덩이를 툭툭 치며 나가는데 정말 화가 나더군요. 그 사람들이 나가고 난 뒤 아빠에게 전화가 왔고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전화를 끊고 10분쯤 지나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어이가 없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섬뜩하더군요. 아빠는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저희 집은 1년에 2회 방문인데 이미 2번이나 다녀갔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쪽으로는 전혀 알지 못했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 아주머니의 정체는 가스 점검을 한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사기꾼이었죠.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같은 한패였고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니 가스 점검을 한다고 해놓고 문을 열어줬는데 갑자기 보일러 수리를 해야 된다면서 200만 원을 달라고 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기꾼들이 아빠의 이름까지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우편함을 뒤져 이름을 보고 들어온 거였죠. 가족 이름까지 알고 있으면 대부분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어주면 가스가 새고 있다며 겁을 주면서 정신을 빼놓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돈을 받고 사라진다고 하더군요. 이게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5만 원의 큰 경험을 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특히 여성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될 것 같더군요. 가끔씩 보일러 점검을 한다고 남자분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절대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무서웠던 경험이었습니다. 때는 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장난이라도 그런 곳에는 가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2020년 6월 말쯤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20대 직장인입니다. 평소에 무서운 이야기나 흉가를 찾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데 어느 날 검색을 하다가 흉가 탐방을 하고 후기를 쓰는 카페를 찾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폐가나 흉가라고 불리는 곳들은 세콤 설치와 CCTV 등 보안이 강화돼서 들어가지 못하는 곳들이 대부분이지만 아직 입소문을 타지 않은 곳들은 비교적 보안이 허술해서 카페 멤버들끼리 조용히 다녀온다고 하더군요. 카페 가입을 한다고 무조건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체험단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기본 조건은 카페 활동 기간이 1년은 넘어야 신청이 가능했죠. 체험단 모집을 하는 공지사항이 올라오면 신청을 해서 뽑혀야 들어갈 수 있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체험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퇴근 후 카페에 들러 매일 출석 체크도 하고 댓글도 달면서 체험단 모집 공고가 뜨길 기다렸죠. 카페에 가입하고 10개월 정도 지났을 때쯤 모집 공고가 뜨길래 곧장 신청했습니다. 아직 1년을 채우지 못해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신청했었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결과였습니다. 며칠 후 체험단 발표 공지사항이 올라왔는데 카페 매니저분들이 저를 좋게 보셨는지 활동기간이 부족하지만 출석 체크와 댓글 등 카페 활동이 우수해서 체험단에 뽑혔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공지사항에 나온 대로 이름과 사는 곳, 전화번호를 카페 매니저에게 알려주고 2주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 퇴근 후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문자 한 통이 오더군요. 카페 매니저에게 온 문자였는데 2020년 6월 27일 토요일 강원도 원주에 있는
흉가에 방문한다고 참석 여부를 물어보는 문자였죠. 저는 무조건 참석한다고 답장을 보내고 컴퓨터를 하다가 그날 밤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흉가 체험날이 되었고 오전 10시까지 강원도 원주 시외 버스터미널 앞에서 만나기로 했었죠. 저는 초면이고 체험단 신입이라 늦으면 실례가 될 것 같아서 조금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시가 조금 넘어가자 체험단 회원들이 다 모였고 남자분 5명과 여자분 2명, 총 7명이 모이게 되었죠. 그리고 체험단 중 리더가 1명 있었는데 알고 보니 카페 매니저였습니다. 매니저 형이 오늘 일정을 설명해 주시더군요. 일정은 1박 2일, 낮에는 숙소에서 쉬다가 저녁 11시쯤에 출발 예정이고 특히 안전을 위해서 몇 가지를 신신당부하셨는데 평소 기가 약하거나 또는 영적으로 예민한 경우는 흉가에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더군요. 다들 괜찮다고 했고 그 말을 끝으로 숙소로 향했습니다. 숙소는 봉산동 근처 민박집이었고 밤에 나가야 되니 낮잠을 좀 자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긴장이 돼서 잠이 오질 않았죠. 그리고 2시쯤 회원들끼리 밥을 먹고 나서 배도 부르고 졸음이 쏟아지길래 잠깐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때 꿈을 꾸게 되었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꿈에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처음 보는 여자가 점점 가까이 다가와서 저를 무섭게 노려보는 겁니다. 몸이 움직여지지도 않았고 흔히 말하는 가위 눌림에 당한 거였죠. 기분 나쁜 꿈을 꾸고 나서 눈을 뜨니 어느새 저녁 9시가 넘어가고 있더군요. 마당으로 나가보니 다른 회원들은 개인 짐을 챙기고 있었고 매니저 형은 갖가지 장비를 챙기고 계시더군요. 심령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비라고 하던데 흉가에서 쓸 거라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11시가 돼서 체험단 사람들과 흉가로 출발했죠. 출발하면서 매니저 형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방문할 곳은 원주시 봉산동에 위치하는 폐가로 불린 곳인데 갑자기 흉가로 변한 곳이라고 하더군요. 그 이유가 2013년도에 독거 생활하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된 곳이었고 경찰에 따르면 사체의 부패가 심해 사인을 밝히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망자의 신원 또한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뭔가 섬뜩하다는 느낌이 들면서 낮에 기분 나쁜 꿈을 꾼 탓인지 더욱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자정이 되기 전 흉가에 도착했고 저희 7명은 흉가 앞에서 사진을 찍고 개인 짐을 챙겼죠. 흉가는 2층으로 된 전원주택이었는데 혼자였다면 정말 무서웠겠지만 저 포함 7명이나 되니까 무섭다는 느낌은 딱히 없었습니다. 사건 사고 외에도 흉가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문까지 열려 있었죠. 입소문이 나지 않은 곳이라 방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매니저 형이 먼저 들어가 심령 장비들을 세팅하고 나머지 회원들과 저는 뒤늦게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매니저 형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잠깐 나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회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흉가 안에 이상한 냄새 나지 않냐고. 매니저 형 말을 듣고 나니 좀 이상한 냄새가 나긴 했습니다. 저도 흉가나 폐가에 들어갔을 때 썩은 나무 냄새나 간혹가다 음식물이 썩어 시큼한 냄새가 나는 걸 보긴 했어도 이런 냄새는 처음 맡아본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하자면 동물 사체가 썩는 냄새, 아니 그것보다 더 심했었죠. 마스크를 꼈는데도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2시간 가까이 이곳저곳을 살펴보다 빠져나왔고 마지막 인증사진을 찍으면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체험단 회원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며 웃으면서 이야기했고 숙소에서 회원들끼리 술 한잔하고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오전
강원도에서 출발해서 오후쯤에 집에 도착했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샤워를 했습니다. 샤워를 하는데 이상한 느낌을 받았죠. 감기에 걸린 건지 등골이 서늘하고 기분이 안 좋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도 못할 만큼 몸이 안 좋아졌고 결국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라고 하던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흉가에 다녀오고 나서부터 이런 증상이 나타난 것 같더군요. 약을 먹고 잠이 들면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가끔 악몽을 꾸고는 했습니다. 한 달 정도 병명도 모른 채 앓게 되었고 어느 순간 갑자기 괜찮아지더군요. 영적으로 예민하면 연기가 빙이 되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 건지 아니면 스트레스와 과로사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카페 활동은 하지 않고 가끔 공포 라디오만 듣고 있네요. 저는 귀신이나 심령을 믿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는 존재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잊을 수 없는 건 흉가에서 맡았던 그 냄새입니다. 그날 그 집에서 코를 찌르던 냄새는 도대체 뭘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새벽 4시쯤 서울의 한 동전 빨래방. 선글라스에 모자까지 눌러쓴 남성이 소화기를 들고 천천히 걸어옵니다. 그리고 소화기를 있는 힘껏 집어 던지며 창문을 깨 부숩니다. 때는 1년 전 겨울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생각을 하면 아직도 소름이 돋습니다. 법이 더 강화되어야 할 텐데 정말 큰일이네요. 뉴스에도 보도됐던 내용이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 같더군요. 그 사람을 처음 봤던 건 친구를 만나고 집으로 귀가할 때였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라 친구 자취방에서 늦게까지 술을 한잔 했었죠. 본 계획은 자정쯤에 집으로 가려고 했으나 오랜만에 한잔하다 보니 시간이 빠르게 가더군요. 새벽쯤 돼서 친구는 자고 가라고 권유했지만 저는 괜찮다면서 친구 자취방을 나왔습니다. 시간은 새벽 3시에서 4시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친구 자취방에서 저희 집까지 걸어서 20분 정도 되는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여서 술도 깰 겸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집으로 가는 길은 2가지가 있었는데 큰 길로 가면 시간은 좀 더 걸리지만 사람이 있어서 안전하고 골목길은 빠르지만 인적이 드물어 새벽에는 좀 무섭다고 느껴질 정도의 골목길이었습니다. 술도 마셨고 얼른 집으로 가서 쉬고 싶어서 골목으로 향했죠. 그리고 골목길에 접어들었을 때 멀리서 이상한 남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와 저는 대략 15m 정도 떨어져 있었고 멀리서 봤지만 남자라고 알 수 있었던 건 목소리 때문이었죠. 그 남자가 서 있는 방향이 집으로 가는 길이라 의도치 않게 그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좁혀지자 그 남자 모습을 뚜렷하게 볼 수 있었는데 50대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왼손에는 분홍색 가방 그리고 오른손에는 소화기를 들고 셀프 빨래방 앞에서 괴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더군요. 처음에는 술에 취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에게 피해준 것도 없고 해서 무시하고 그 남자를 지나쳐 집으로 향하는데 그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큰 소리가 나서 뒤를 쳐다봤더니 빨래방 창문 유리가 박살이 나 있는 거였죠. 알고 보니 그 남자가 소화기를 던져 유리를 박살을 낸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분이 안 풀렸는지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더군요. 그 당시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놀라서 빨래방 근처로 뛰어가 그 남자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큰일 난다고 하니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면서 저에게 가까이 오더군요.
제가 체격이 왜소한 편이라서 만만하게 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남자가 저를 쳐다보면서 죽일 듯이 다가왔고 그 순간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와서 한마디 하는데 마스크 껴도 얼굴 기억하고 있으니까 밤길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처음 보는 사람에게 갑자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열이 받더군요. 저는 흥분했던 나머지 마스크를 내리면서 은평구 모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얼굴 잘 기억하고 자신 있으면 찾아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는 웃으면서 저를 유심히 보더니 얼굴 기억했으니까 또 보자고 말하더군요. 순간 등골이 서늘하고 소름이 돋는 느낌을 받아서 뒷걸음을 치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주머니를 뒤지는데 휴대폰이 없는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급하게 나오다가 친구 집에 두고 왔던 거였죠. 그렇게 집으로 도착했고 그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정말 섬뜩했습니다. 뉴스 화면을 자세히 보니까 제가 새벽에 목격했던 빨래방 유리에 소화기를 던진 남자였죠. 그런데 그 남자는 며칠 전에도 빨래방 안에서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빨래방에서 의자를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발로 차고 아무도 말릴 수 없이 미친놈처럼 날뛰었다고 하더군요. 정말 황당했던 사실은 난동을 부린 이유였습니다. 그 이유는 건조기에 500원을 넣었는데도 빨래가 완전히 마르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죠. 그렇게 빨래방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이 도착했고 그 남자는 경찰까지 위협했다고 하더군요. 경찰을 위협하고 경찰차를 의자로 내리치다가 결국 테이저건의 진압을 당해 난동을 멈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빨래방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까지 위협한 남자를 불구속 입건해 당일 풀려났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 수화기를 들고는 빨래방으로 다시 찾아온 겁니다. 그날 새벽 유리를 박살내고 빨래방 사장에게 전화해서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욕설을 했다고 하더군요. 500원을 넣었는데 옷이 안 말랐으니까 옷 안 말려주면 때려 부수겠다. 그리고 죽여버리겠다고 했다던데 결국 2번이나 난동을 부리고 나서 그제서야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드는 생각이 저를 찾아올까 싶어 겁이 나더군요. 분명 같은 동네 주민일 것 같은데 길 가다가 한 번은 마주칠 것 같은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500원 때문에 사람을 죽이겠다 협박하고 경찰차까지 부순 정신병자인데 만나면 저에게 무슨 짓을 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 사건 이후로 빨래방 근처로 가지 않고 큰 길로 다니고 있죠. 지금까지는 마스크를 끼고 다녀서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앞으로 마스크를 벗고 다니게 됐을 때 그 남자와 마주칠까봐 너무 걱정이 되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빨래방 사장님도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이 안 가네요.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가 아쉬울 따름입니다. 때는 20년 전 딸아이가 17살이 됐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요즘에 이런 일이 거의 없겠지만 저희 가족에게 정말 끔찍했던 사건이라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PC방 사업을 시작했고 PC방 카운터를 보고 청소까지 하면서 남편 사업을 도왔습니다. 요즘은 PC방이 호황기는 아니지만 그때는 한창 인기 있는 사업이었죠. 그마저도 여유있게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대출을 받아 시작했던 사업이라 금전적으로 조급한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핑계같이 들리겠지만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딸에게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고
고등학교 지나갈 때쯤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담임 선생님이 전화가 와서 학부모 상담을 요청하더군요.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성적이 너무 떨어져 실업계로 진학해야 한다는 소리였죠. 중학교 2학년까지는 성적도 좋고 밝은 아이였는데 3학년이 되고 나서 급격히 떨어졌던 겁니다. 부모로서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아 부끄럽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서는 집으로 돌아왔죠. 그날 집으로 가서 학원이나 과외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니까 딸은 학원보다 과외가 편하다며 대답을 하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이야기를 마무리했죠. 며칠 후 PC방 청소를 도와주고 집으로 가던 중 전봇대에 붙어있는 광고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종이 전단지에 과외라고 커다란 문구가 있고 그 밑으로는 이름만 들어도 아는 학교 이름과 화려한 경력이 쓰여 있더군요. 그럼에도 의아했던 건 과외 비용이 너무 저렴했었죠. 일단 전봇대에 나와 있는 번호를 입력하고는 집으로 와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중후한 남자분이었는데 수학과 영어가 전공이라고 했고 추가적으로 다른 과목까지 알려준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딸아이는 과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과외 첫날, 딸과 함께 선생님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목소리와 달리 외모는 20대에서 30대 정도로 젊어 보이더군요. 아이를 잘 부탁드린다는 말과 함께 과외를 대접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2시간 정도 수업을 하다 선생님은 돌아가셨고 방으로 들어가 딸에게 물어봤죠. 선생님 어떠냐고, 잘 가르치는 것 같냐고 물으니까 나쁘진 않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렇게 과외는 지속적으로 하게 되었고 3개월 차가 되어갈 때쯤 딸아이가 점점 이상해지는 겁니다. 솔직히 좀 무서워지더군요. 제가 지금도 후회하고 있는 건 아이를 혼자 놔둔 사실입니다. 남편 PC방 일을 도와준다고 과외 선생님이 오셨을 때 집을 비운 적이 많았는데 3달이나 아이를 가르쳤으니 믿고 맡겼던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딸아이는 점점 난폭하게 변해갔고 입에 담지 못할 욕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혼을 내기도 하고 제가 잘 타일러도 봤지만 변하는 건 없더군요. 과외 선생님께 요즘 딸아이가 많이 난폭해졌는데 혹시 선생님께도 그러냐고 물으니까 놀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착하고 얌전한 아이라고 그런 모습은 전혀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때까지는 사춘기가 늦게 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딸 아이가 없을 때 청소도 할 겸 아이방을 들어가서 책 정리를 하고 있었죠. 그때 책상 밑에서 이상한 노트를 보게 되었는데 빈 노트에 숫자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딸이 집으로 들어와서 방에 왜 들어왔냐고 화를 내더군요. 그리고 책상 밑에 있던 노트를 왜 치웠냐고 따지는 겁니다. 노트가 책상 밑에 있길래 주워서 올려놨다고 하니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딸을 달래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한참 말을 못하고 있다가 힘겹게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분통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원인은 과외 선생님이었습니다. 과외 선생님은 공부만 해서는 안 된다며 어른이 되면 사랑받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문제를 풀지 못하거나 외우지 못했을 때 딸아이 옷까지 벗겼다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왜 말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그 남자가 옷 벗은 동영상을 찍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17살밖에 되지 않은 딸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이 안 되더군요. 노트에 적힌 숫자들은 벌점이라고 하던데 문제를 풀지 못해서 벌점이 쌓이게 되면
과외 선생님과 관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답니다.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그 남자를 불러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그 남자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군요. 휴대폰을 직접 보라며 보여주는데 딸이 말한 동영상은 없었고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소리겠지만 휴대폰이 하나가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동영상을 지웠을 수도 있겠죠. 요즘 같으면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및 정황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했을 텐데 20년 전 증거라고는 노트에 적힌 숫자와 딸에게 옷을 벗으라고 했다던 아이의 일방적인 주장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아이는 많이 힘들어했고 시간이 흐른 뒤 성인이 돼서 많이 밝아졌습니다. 현재 고등학생이었던 딸아이는 30대 아이를 둔 엄마가 되었고 그날 사건은 서로 약속이나 한 듯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뿐인 딸에게 신경 쓰지 못했던 미안한 감정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때는 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정말 무서운 경험을 하게 돼서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2년 전 고등학교 선배를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저는 군대를 전역하고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오전에는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었죠. 새벽 타임은 손님이 뜸해서 책을 보기도 좋았습니다. 새벽 1시가 조금 넘었을 때 고등학교 때 정말 친했던 선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뭐하고 지내냐? 저는 선배에게 근황을 이야기했고 다음날 새벽 선배가 편의점으로 찾아왔습니다. 커피 한잔 마시며 선배와 이야기를 하다가 제안을 하나 하시더군요. 선배가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 좀 도와달라는 거였죠. 편의점 알바 시급보다 2배 이상 준다길래 솔깃하긴 했지만 편의점은 자격증 공부하기에 좋은 조건이라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배가 더 좋은 제안을 하더군요. 정말 간단한 일이고 자격증 공부도 할 수 있고 페이도 많이 준다고 했죠. 생각 있으면 다음 주까지 연락하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고민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좋은 조건인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선배가 무슨 일인지 말을 해주지 않는 거였죠. 고민 끝에 저는 선배와 같이 일을 하게 되었고 선배가 말한 사업은 강남에 위치하는 키스방이었습니다. 저는 유흥 쪽에는 무지한 편이라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었죠. 여성 매니저는 20명이 조금 안 되는 적당한 규모였습니다. 키스방에서 남자 응대를 하는 여자분들을 매니저라고 부르는데 저는 남자라서 룸에서 매니저를 하라는 건 아니고 카운터에서 손님 응대와 방 청소 그리고 매니저를 입장시켜주는 기본적인 일을 하라는 거였죠. 선배 말은 카운터 보면서 그 시간에 공부하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처음 하는 일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할 일이 많더군요. 예약 전화도 받아야 되고 손님이 나가시면 방 청소도 해야 하는데 그 와중에 매니저 심부름까지 해야 했죠. 어떤 매니저들은 생리대까지 사다 달라고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선배가 했던 말과 다르게 자격증 공부할 시간은 없었고 일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그만두려니까 선배에게 미안하더군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자 일도 편해지고 시간도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키스방에서 일을 한 지 6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키스방 카운터 책상 아래쪽을 보면 빨간색 비상 버튼이 하나 있는데 그걸 누르게 되면 간판 불이 꺼지고 방마다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키스방 운영 자체가 키스만 하면 불법이 아닌데 방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게 불법이라 경찰이 방에 들어가기 전 미리 대처를 하기 위해서 설치해둔 거였죠.
버튼을 누르면 일을 하는 매니저는 뒷정리를 하고 대기하고 있던 매니저들은 뒷문으로 나가라고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게 오픈은 10시에 시작하는데 매니저들은 9시까지 출근을 합니다. 가게에서 끼니도 해결하고 화장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날 9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가게는 4층 건물의 4층이고 오픈 전에는 철문으로 잠궈 놓는데 누가 철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매니저들은 가게 뒷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시간에 손님이 올 일도 없고 대부분 예약하시고 오는 분들이 많아서 잘못 두드렸나 보다 하고는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길래 철문 앞 CCTV를 보니까 어떤 남자가 철문을 발로 차는 겁니다. 저는 선배에게 전화해서 이상한 남자가 문을 발로 차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별일 아닐 거라고 걱정 말고 나가보라고 하더군요. 그날 선배가 일이 있어서 인천에 올라갔던 상황이라 저보고 해결할 수 있으면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보통 체격에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니어서 겁이 나더군요. 결국 선배와 통화를 끝내고 CCTV를 보니까 그 남자는 포기하고 내려갔는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0시가 돼서 간판을 켜고 철문을 열었는데 문을 열자마자 옥상 계단에서 어떤 남자가 뛰어내려오는 겁니다. 그때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서서 계속 보고만 있었죠. 그 남자는 뛰어내려오더니 저를 밀치고는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아저씨였는데 제 옆을 지나갈 때 술 냄새와 이상한 악취가 진동을 했죠. 그러고 보니 철문을 발로 찼던 남자가 이 아저씨였던 겁니다. 아저씨는 매니저를 불러달라고 하더군요. 저희 가게는 40분 기준 7만원이고 원하는 매니저를 부를 경우 8만원이라 어떤 걸 원하시는지 물어보니까 가게에서 제일 잘 나가는 매니저로 불러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아저씨에게 2번 방으로 안내를 해주고 매니저 누나를 불러서 방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룸마다 비상 버튼이 하나씩 존재하는데 진상 손님이나 매니저가 위험할 경우를 대비해서 설치를 해둔 것이죠. 6개월 동안 매니저가 비상 버튼을 누른 적이 없어서 정말 되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20분 정도 지나 카운터 모니터 화면에 빨간색 불이 깜빡거리는 겁니다. 뭐지 싶어서 선배에게 전화하니까 몇 번에서 깜빡거리냐면서 다급하게 묻더군요. 그리고 그 방으로 급히 가보라는 겁니다. 선배는 내려가고 있으니까 무슨 일 생기면 카운터 비상 버튼을 누르라고 하더군요. 선배 말대로 2번 방으로 급히 뛰어가서 문을 열었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아저씨가 칼을 들고 매니저를 노려보고 있었는데 문을 열자마자 저를 보더니 뛰어나오는 겁니다. 저는 급히 카운터로 가서 비상 버튼을 누르니까 대기하고 있던 매니저들 그리고 2번 방에 있던 매니저는 뒷문으로 도망갔죠. 그걸 보고 화가 난 아저씨는 칼을 들고 저를 노려보는 겁니다. 아저씨에게 왜 그러시냐고 진정하라고 하니까 지금 당장 매니저 안 부르면 가만 안 두겠다고 하는 거였죠. 매니저들 퇴근했고 오늘 영업 끝났다고 말하는 순간 아저씨는 저에게 칼을 휘둘렀고 칼을 피하려다 허벅지에 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아저씨도 놀란 건지 급히 도망가더군요. 저는 119에 급히 신고해서 병원으로 갔고 왼쪽 허벅지 자상이 10cm나 돼서 전치 사주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시간 후 선배가 병원으로 찾아왔고 선배가 해결할 테니까 몸조리 잘하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선배에게 어제 있었던 섬뜩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2번 방에 들어갔던 매니저가 이야기를 했다던데 그 아저씨는 처음부터 이상했다고 합니다. 다른 손님들은 시간이 아까워서 어떻게든 스킨십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아저씨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매니저에게 내 외모가 그렇게 이상하냐, 외모만 보는 여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이상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매니저는 손님 기분 맞춰주려고 잘생겼는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갑자기 칼을 꺼내더니 거짓말을 한다며 솔직하게 말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했다더군요. 그 와중에 비상 버튼을 누른 거고 제가 들어갔던 거였죠. 그 아저씨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여성에게 트라우마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정신병인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선배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병원비와 위로금을 받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선배에게 들었는데 이번 방에 들어갔던 매니저 누나도 그날 후로 그만두었다고 하더군요. 그날 그 아저씨 모습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때는 7년 전 군 복무를 할 당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적인 피해를 본 건 아니지만 다시 생각해봐도 소름이 돋는 일입니다. 21살 겨울, 경기도에 위치하는 51사단 훈련소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소에서 5주간 훈련을 끝마치고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자대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대 배치란 훈련소에서 신병 교육 훈련을 마친 병사를 근무할 부대에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로소 군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저는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부대로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입대 전 컴퓨터 자격증이 많아서 행정병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죠. 6개월쯤 지나 일병으로 진급했고 군번이 좋았던 건지 제 밑으로 부사수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일명 풀린 군번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군 생활을 하다 1년이 넘었을 무렵 섬뜩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대에는 소대장과 부소대장이 있었는데 소대장 직급은 소위, 그리고 부소대장 직급은 하사였습니다. 소대장과 부소대장 둘 다 키도 크고 외모도 잘생긴 편이었죠. 심지어 나이도 같다고 들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군대 안에서는 나이보다 계급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소대장과 부소대장이 나이는 같아도 부대 안에서는 상급자 대우를 하는 게 당연한 거였죠. 하지만 부대 밖에서는 친구 사이로 지낸다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소대장, 부소대장 사이니까 근무 시 서로 붙어있는 시간도 많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니 이런저런 가정사에 대해서도 많이 안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휴가도 같이 맞춰서 나가기까지 했었죠. 두 사람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소대장 같은 경우 ROTC라서 군생활만 채우면 전역이지만 부소대장은 직업 군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군생활을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대장은 군입대 전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었고 부소대장은 혼자였던 점이었죠. 그런데 소대장은 여자친구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사병인 저를 불러서 고민 상담까지 했을 정도니까요. 물론 그때마다 옆에 있던 부소대장은 힘내라며 전역하고 나서 잘해보라고 위로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결국 소대장은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죠. 여자친구와 헤어진 소대장 모습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힘들어 보였습니다. 사건은 소대장이 전역을 한 달 앞두고 있을 때 일어났죠. 제가 근무하던 행정반에 들어갔더니 컴퓨터가 창문 밖으로 던져져 있고 바닥에는 갖가지 물품들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대장이 부소대장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지르고 있더군요. 야, 너가 그래도 되냐? 소대장이 부소대장을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말리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부사수가 급하게 뜯어 말렸죠. 한 달이 지나 소대장은 전역을 하게 되었고 부소대장은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순식간에 소문이 퍼지게 되었죠. 사건의 내막은 소대장이 부소대장에게 여자친구 사진을 보여줬는데 상당히 미인이었답니다.
아마 그때부터 부소대장이 마음을 먹은 것 같더군요. 이 여자 내 거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뺏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소대장에게 접근을 했던 겁니다. 부소대장은 소대장에게 여자친구 어디 살아? 이름은 뭐야? 몇 살인데? 이런 질문을 관심 없는 척 가끔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다 소대장이 여자친구와 다투고 힘들어할 때 부소대장이 화해시켜준다며 소대장 여자친구 번호를 달라고 했답니다. 그날부터 싸우는 날이 더욱 잦아지더군요. 소대장이 여자친구와 헤어지자마자 부소대장은 소대장 여자친구였던 사람과 사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모르는 척을 하며 위로를 해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부소대장 카톡 프로필을 보는데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더군요. 그런데 이모티콘으로 여자분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좀 이상하다 라고 생각했답니다. 며칠이 지나서 소대장은 헤어진 여자친구 카톡 프로필을 봤는데 이번에는 이모티콘으로 남자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소대장 프로필과 전 여자친구 프로필이 같은 배경이었죠. 소대장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날 행정반에서 다툼이 일어났던 겁니다. 부소대장은 소대장과 여자친구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며 헤어지게 만든 거였죠.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행정보급관님이 부소대장 이야기를 하더군요. 부소대장을 병사 때부터 지켜봤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부소대장이 병사 시절 늘 하던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은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 가진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동기 중 한 명이 가지고 싶은데 못 가지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본인이 가질 수 없으면 죽여버린다고 말했답니다. 순간 아차 싶었던 게 부소대장이 저에게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너 여자친구 아니면 여동생 있어? 물었던 기억이 떠오르는데 소름이 돋더군요. 그리고 그 말을 부대에 있는 다른 병사들에게도 했다고 하더군요. 시간이 흘러 전역을 하게 되었고 그 당시 저의 생각은 부소대장이 소시오패스 기질이 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쯤 있었던 일입니다. 어릴 때부터 봤던 삼촌이 무섭게 달라진 걸 보고는 너무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는 아버지께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삼촌의 직업은 덤프트럭 운전기사였습니다. 기사분들 사이에서 싹싹하고 평이 좋기로 소문이 자자했죠. 명절 때 집에 오시면 늘 용돈을 주시곤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지극히 평범한 삼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변하기 시작한 건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였죠. 그날은 친구와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서 큰 소리가 나더군요. 얼핏 듣기에도 싸우는 소리였고 신발을 벗고 급히 가보니까 삼촌이 칼을 들고 아버지를 위협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냐고 소리를 지르니까 삼촌은 칼을 숨기고는 집을 나가셨고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삼촌을 보지 못했습니다. 살아 계시는지조차도 모르겠네요. 저는 놀라서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부축해서 병원으로 모셨고 일주일이 지나 퇴원하시고는 저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평소에 삼촌은 술을 좋아하셨는데 그날은 덤프트럭 기사님들과 술을 한잔 했다고 합니다. 술자리에 같이 일하시는 분 중 큰 형님이 한 분 계셨다고 해요. 경력도 오래됐고 이 바닥에서 나름 베테랑인 큰 형님이라고 하더군요.
술을 마시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큰형님이 자주 가던 주유소 사장이 해준 이야기인데 한 사람당 50만 원만 있으면 돈 아깝지 않을 만큼 놀 수 있다고 했다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삼촌이 미혼이라서 더 쉽게 빠졌나 봅니다. 삼촌은 뭘 하길래 50만 원이나 드냐고 물어봤고 큰형님은 3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들과 1박 2일로 노는 거라고 간단히 설명을 했다고 해요. 술도 한잔 했겠다. 기분 좋게 취기가 오른 삼촌은 큰형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갔고 결국 도착한 곳은 영등포구에 밀집한 쪽방촌이라고 하더군요. 50만 원이나 내고 이런 곳에서 뭐라고 노냐며 삼촌은 집에 가겠다며 했고 큰형님은 후회 안 한다며 쪽방촌 건물로 들어가자고 했다고 합니다. 한창 실랑이를 벌이다 속는 셈 치고 따라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복도 끝에 위치한 방으로 들어갔는데 2평도 안 되는 조그만 쪽방에 중년 여자 2명이 있었다고 해요. 그 여자들은 살갑게 삼촌을 반겨주고 스킨십도 자연스레 하면서 금방 친해졌다고 합니다. 그때 여자분 한 명이 술과 안주거리를 들고 왔고 술만 마시면 재미가 없으니까 고스톱이나 치자고 했다더군요. 알고 봤더니 준비한 50만 원으로 고스톱을 치자는 소리였죠. 그날 삼촌은 50만 원으로 시작해서 180만 원이라는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줄곧 쪽방에 찾아가 여자분들과 어울렸고 여자분 한 분과 연애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저희 집에 한번 데리고 왔었는데 얼핏 봤던 기억이 분명히 있습니다. 늘씬하고 예뻤던 걸로 기억합니다. 삼촌은 그 여자분 말이라면 뭐든 할 정도로 완전히 넘어가 있었고 어느 날 삼촌에게 쪽방 말고 더 큰 판이 있다면서 꼬드겼다고 합니다. 쪽방에서 돈을 잃어본 적이 없었던 삼촌은 그 여자와 함께 강남에 위치한 고급스러운 주택으로 들어갔고 그곳에는 이미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명 도리집 고땡이라고 하던데 섣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삼촌은 도박판에 자연스럽게 끼었고 처음엔 잃는 돈보다 따는 돈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서서히 판돈이 올라가자 그 여자가 삼촌에게 커피 한 잔 먹고 하라고 했고 삼촌은 커피를 마시며 도박을 했다고 하더군요. 얼마간 시간이 흐르자 삼촌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몽롱한 상태에서 계속 판돈에 돈을 걸었다고 합니다. 결국 삼촌은 1시간 만에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잃었고 집으로 갔다고 했죠.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와 만나면서 삼촌은 돈을 잃은 게 억울하기도 하고 본전 욕심에 하우스 도박장을 찾았다고 했죠. 물론 그 여자가 소개해준 도박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따다가 항상 돈을 잃는 패턴이었고 1년도 안 돼서 2억이라는 큰 돈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삼촌은 너무 힘들어서 그 여자를 자주 찾아갔지만 어느 날부터 그 쪽방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 그 여자는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합니다. 빚을 지게 된 삼촌은 가지고 있던 덤프트럭을 팔고 현금이 부족해서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였죠. 아버지에게 모든 걸 털어놨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도박에 탕진할까 싶어서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돈을 달라고 했다더군요. 그 순간 제가 집에 들어왔고 삼촌은 나가버린 것이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는 삼촌에게 도박판을 소개해준 큰 형님이란 사람이 도박단 조직원이었죠. 사람 한 명 데리고 오는데 수수료를 받고서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여자들도 도박단 조직원이었는데 미인계로 남자들을 꼬드겨 큰 판에 데리고 오는 역할이었고 커피나 술에 약을 타서 줬다고 하더군요. 그 약을 먹으면 정신이 흐려져 판단이 힘들다고 합니다. 주택에서 도박하던 사람들은 기술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로
일부러 돈을 잃어주고 돈을 따는 사람들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 당시 날씬이 파라고 주부 사기 도박단이 유명했는데 아마 그 사기꾼들에게 당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삼촌 말고도 많은 분들이 당했다고 알려졌는데 그중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도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삼촌은 건강히 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는 7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섬뜩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제가 행동을 다르게 했더라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지 후회가 들기도 합니다. 저는 40대 아들 둘을 데리고 있는 가장입니다. 아내와 함께 부산에 있는 홈플러스 안에 입점을 해서 의류 판매를 하고 있었죠. 생각보다 매출도 안 나오고 생활이 어려워지자 마감 타임 때 아내에게 매장을 맡기고 투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잡으로 시작한 일은 음식 배달 알바였는데 그 일을 하고 나서 겪었던 섬뜩한 일입니다. 배달 대행일은 크게 자격증이나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게 아니었고 특히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메리트였습니다. 요즘에는 오전 반, 오후 반, 풀타임 등으로 인원을 뽑는다고 하던데 7년 전만 해도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었죠. 섬뜩한 사건이 있었던 날은 2015년 봄이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아내에게 마감을 맡기고 오후 6시쯤 배달 알바를 하러 갔을 때였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날씨가 흐리고 비가 조금씩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배달 특성상 비가 올 때는 시급이 올라가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비가 오면 위험하기도 하고 오토바이 타는 것도 불편하니 배달 기사분들이 퇴근하려고 하는 게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기사분은 부족하고 어쩔 수 없이 시급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비옷을 입고 준비를 마친 뒤 첫 번째 콜을 잡아 음식점으로 향했습니다. 원칙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배달하는 곳이 2군데 이상이고 거리가 가까우면 2가지 음식을 싣고서는 일을 하곤 합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불쾌하지만 같은 거리를 2번 왔다 갔다 하는 게 배달 기사들은 너무 힘이 들거든요. 특히 비 오는 날이면 더 그렇죠. 그날 목적지는 사하구 하던동에 있는 빌라였는데 빌라에서 2분쯤 떨어진 원룸에도 배달이 있어서 2가지 음식을 싣고서는 이동 중이었습니다. 원룸을 거쳐 빌라로 들어가는 게 빠른 길이기 때문에 원룸에 음식을 건네주고 곧장 빌라로 향하던 중이었죠. 비가 와서 빠르게 달리지는 못하고 천천히 운행을 하면서 빌라 쪽으로 가고 있는데 멀리서 남자분이 혼자서 걸어가고 있더군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한 번 더 그 남자를 봤던 이유가 혼자서 걸어가는데 우산도 쓰지 않고 비를 맞으면서 걷는 모습 때문이었죠. 보통적으로 비가 올 때 우산이 없으면 뛰어가거나 비를 좀 피하는 게 대부분인데 그 남자는 천천히 걷고 있어서 눈길이 가더군요. 그리고 그 남자를 지나치려는 순간 갑자기 오토바이 쪽으로 다가오더니 길을 막아서는 겁니다. 사고라도 나는 줄 알고 정말 놀랐죠. 남자는 술에 취한 건지 알 수 없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바닥에 누워 오토바이 바퀴를 잡고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참 난감하더군요. 비도 오고 배달도 얼른 가야 하는데 주변에 도와줄 사람은 없고 결국 힘으로 그 남자를 떼어내고 빌라로 들어가 음식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다음 콜을 잡고 오토바이 시동을 켜렸는데 조금 전 바닥에 누워 소리를 친 남자가 다가와서
삿대질을 하는 겁니다. 그 남자 얼굴을 봤더니 20대 초반 정도로 어려 보였고 술을 많이 마신 것 같더군요. 그냥 무시하고 가려고 했지만 제 몸을 툭툭 치면서 시비를 걸기 시작했죠. 지금 상황에 경찰을 부르게 되면 일도 못하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남자에게 좋은 말로 타이르며 이야기했습니다. 대략 20분 정도 그 남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그 남자가 방심한 사이에 시동을 걸고 도망치듯이 그곳을 빠져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새벽이 돼서 일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에게 오늘 이상한 남자를 만나서 정말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죠. 일주일쯤 지나 일을 하던 도중 전화가 한 통 오더군요. 경찰이라고 하던데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습니다. 평소에 죄 짓고 살았던 적도 없고 범죄에 연루될 행동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형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뭔가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일주일 전쯤 비 오는 날 검은색 라운드 티셔츠에 청바지 입은 남자를 본 적 있냐고 묻더군요. 그 순간 머리에 스치는 게 배달 알바 중에 만났던 술 취한 그 남자가 생각이 났죠. 청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남자가 입고 있던 상의는 검은색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제가 그 남자를 만나고 다음날 저녁 6시쯤 사하구 하던동의 빌라 타워 주차장 지하 1층에서 그 남자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 하더군요. 신고자는 그 남자와 같이 술을 먹었던 친구였는데 술을 먹고 귀가 후 다음날까지 연락이 닿지 않아 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친구의 진술과 CCTV를 확인하고 결국 그 남자가 술에 취해 발을 헛디디며 5m 아래 주차장 지하로 추락한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죠. 그 청년은 24살밖에 안 되는 젊은 나이에 술을 먹고 사고로 숨지게 된 사실이 안타깝고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면서 문득 후회가 들더군요. 제가 그날 돈을 벌기보다 청년을 경찰에 신고했더라면 아마도 그 청년에게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